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1%도 안 되는 0.73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만 해도 국민들이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진보 진영의 실망이 크긴 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결과에 승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요. 공정과 상식을 외쳤고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그만큼 빚진 것도 없을 거고 자식도 없으니 자식 문제로 속 썩일 일 없을 것 같고 다만 배우자가 좀 찜찜한데 조용히 뒤에서 내조만 하겠다고 했으니 믿고 지켜보자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기까지는 1년 아니 몇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자기 사람 심기, 기본도 안 된 사람 갖다 쓰기, 취임 전에 그렇게 얘기해도 야당 인사 한 명 만나지 않고 허구한 날 술만 마셔야 된다는 얘기만 들리고 이후 벌어진 일들은 하나같이 수준 미달이고 국격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조용히 지내겠다던 배우자의 온갖 비리 의혹은 더 이상 국민이 참을 수 없는 지경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이제 임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입에서조차도 탄핵의 시계는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탄핵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6월의 마지막 방송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탄핵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불이 나서 연기가 가득 차오르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책을 마련해야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 탄핵은 생명줄이고 구명정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탄핵 얘기가 국민의힘 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 입에서조차도 나오는 지경이 됐습니다. 사실 심리적 탄핵은 이미 시작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국회 탄핵 청원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20만을 넘었다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확인해 봤을 때만 해도 38만 명을 넘은 것 같은데 신인규 변호사님 혹시 지금 얼마나 됩니까? 예, 저도 지금 청원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는 38만 2,700여 명 정도가 지금 서명을 한 걸로 나오는데 예. 앞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매우 그 증가 폭이 빠르고 굉장히 급합니다. 꼭 옛날 우리 정어리 TV 초창기에 늘어나듯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장희미 변호사님, 네. 탄핵 청원이 5만 명이 넘어가면 회부할 수 있게 돼 있죠? 네,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5만 명을 넘기는 걸 넘어서 지금 40만 명에 좀 육박하고 있다라는 건 진짜 이 정부가 경종을 울리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뭐 한 명이 익명에 숨어서 여러 아이디로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아니란 상황인식으로는요, 개선이 전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거 다 실명으로 본인 인증받고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시민의 무서운 힘을 그냥 치부하고 강성으로 그냥 눌러버리면요, 아무런 움직임도 없을 겁니다. 이 정부 지금도 지지율 높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낮고 이런 역대급 지지율을 가진 정부가 없었는데 국민 두려운 줄 아셔야죠. 탄핵 이야기 국민들 마음속에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탄핵 청원만 가지고 탄핵안을 곧바로 발의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겠죠? 네, 청원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 법에 규정한 절차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30일 이내에 5만 명이 동의를 하게 되면 청원이 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논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사하고 여기서 채택을 할 것인지 폐기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한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단 그 절차는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가지고 바로 탄핵으로 간다 아니다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 여론이 이렇게 높다고 하는 걸 국회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러면 이거는 어떤 야당 의원이나 한 정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오는 날이죠. 네. 윤석열 지지율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지율이 뭐 이거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긴 하지만 25%까지 26%까지 갔잖아요. 뭐 더 이상 떨어질 것도 말 것도 뭐 네. 주고 나서 하나 20%는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총선 직후부터 21%쭉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오늘은 25. 네, 26까지 갔다가 예. 그러니까 26이라는 게 대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딱 터졌을 때 그 문제였거든요. 그때 26 갔다가 이번 주는 25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사실 30%도 안 되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만성이 돼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사실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부분을 저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경북 내려가거나 그 대구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 최근에 정책들을 발표할 때도 6.25 그 74주년 그 기념식의 경우에도 대구를 내려가죠. 일부러 거기서 연설을 하기도 했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석유가스전 발견했다고 그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를 했던 것도 결국은 대구, 경북 또 영남의 여론을 의식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대통령이 여기에서 지지율을 만족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신인규 대표님, 이 급성 질환보다 만성 질환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가장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뭐냐면요. 보통은 총선에서 이런 대패를 하면 총리부터 해서 정무직 공무원들 고위직들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무능했고 총선 대패에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총리는 교체가 아닌 유임으로 지금 된 이유가 결국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갈 만한 총리 후보자를 못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2인자인 총리의 인사조차도 못하는 이런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이다. 뭐 국민들의 마음으로는 심리적인 탄핵을 이미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정부는 한치 앞도 지금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은 온갖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본인들 윤석열 부부의 범죄 혐의를 가리는 쪽으로만 국가 운영을 하니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공직사회가 나태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5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월급만 받는 거거든요. 프로젝트 다 재워놓고요. 사고 안 나게 만큼만 마사지만 하는 정도로 국정 운영을 하지 많은 공무원들이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전 이게 대한민국이 5년 동안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멈춰 있다. 이게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탄핵에 있어서 제일 도화선이 될 만한 게 차상변 특검법이잖아요. 네. 차상변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거고 결국 이게 국정농단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는 대통령 부속실장이 그때 한창 최상병 문제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을 때 국가안보실장하고 통화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기도 했잖아요. 대통령 부속실장이 사실은 지금 제2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를 보좌하는 자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왜 부속실장이 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했을까? 그렇게 많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에 이 결국은 우리가 많이 이제 아마 얘기를 나누셨을 텐데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 김건희 여사 잘한다고 과시하고 다녔던 주가 조작범이거든요. 2차 주가 조작범입니다. 그 사람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엑셀 파일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흥미로운 건 한국갤럽조사 오늘 나온 걸 보면 차상면 특검법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특검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63%, 26%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 5월 초 그러니까 26%면 지지율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예. 거의 그 정도 예. 수준인데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지난 5월 7일에서 9일 사이에 한 조사가 있거든요. 그때 특검 도입 여론이 57%, 반대가 29%였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한 6%포인트가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청문회 보고 난 다음에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진보층에서는 82%가 찬성하고 중도층은 73%, 보수층에서는 찬성이 43, 반대가 47이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국민 여론인 거잖아요.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사실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버팅길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53%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응답이 34%입니다. 즉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특검 도입 필요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 이유인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들하고 국민의힘은 여론은 상당히 괴리돼 있다. 더군다나 대통령은 바로 요 부분 기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보수층이라 하더라도 이 영남권 여론조사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조사한 거 보면 대구 경북이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50%로 반대하는 여론보다 한 16%포인트가 더 높아요. 이거 여기에 갇히면은 윤 대통령은 이거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또 있잖아요. 갇히면은 자칫하면은 제가 볼 때는 탄핵으로 가자는 소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제가 지지율 관련해서 한 말씀만 보태고 싶은 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 48.56%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25.6%, 그러니까 24%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과거에 탄핵 대선이라고 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출마했을 때 얻은 게 24%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4%는 기본값이죠. 디폴트 값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빵점짜리로 지금 봐도 무방하다. 왜냐면 24%는 탄핵 이후에 나온 후보도 이제 얻은 득표거든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나오는 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무너져도 있는 예. 표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는 이 24%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빵점짜리 대통령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떨어지면서 탄핵으로 갔는데 그때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4%의 콘크리트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거쳐가면서 지금 내부 분열로 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빵점을 넘어서서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퇴학을 걱정해야 될 순간이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 특검 관련해서도 우리가 윤석열 부부 특검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혜병 관련된 것은 윤석열 특검, 김건희 일괄종합 특검, 이 두 가지가 부부 특검인데, 이제는 그 인베스트 그 이 회장을 매개로 해서 최혜병 특검, 윤석열 특검이 김건희 특검과 지금 만나고 있어요. 마치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듯이.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열심입니까?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애를 쓴다, 열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 보면은 좀 열심인 것 하면은 뭐 술 마시는 거 열심인 것 같아요. 그건 진심인 것 같고.
시장 가서 뭐 먹는 거라든지 그런 거 보면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애국 나가는 거 아주 열심히 나가죠. 민생 토론회인가 뭐 돌아다니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막 퍼주는 거 이거 열심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느닷없이 열심을 보이는 게 최혜병 특검 때 막 전화 여러 번 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열심일까?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뒤에 누군가가 시켰을 것이다. 이거 외에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사고는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심을 보인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이라고 앉아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을 두고 보면 그 나라 망하는 거죠. 탄핵은 단순히 야, 너 미워, 너 내려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나라가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애국 시민의 결단인 거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총선에서 불벼락 같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반성도 쇄신도 없습니다. 하는 걸 보면 총선 불복의 민심 거역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정 지지도 20%대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벌써 2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참여하였습니다. 민심이 그만큼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일방통행만 하려 한다면 국민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서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생각 말고 전면 수용하고 즉시 공포하겠다고 미리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께서도 화를 누그러뜨리고 지켜보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최혜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그것은 이미 차오를 대로 차오른 그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임계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조국 신당의 조국 대표 임계점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계점이라는 물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물질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을 말합니다. 물이 부글부글 끓다가 어느 순간 기체가 되는 순간 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에 어떤 임계점이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혜병 특검 청문회를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희미 변호사님, 네. 요즘 국민들 만나보면 이제 정말 못 참겠다, 한계에 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탄핵은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국면에도 민주당이 국민들보단 반발짝 뒤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여론과 열망이 있지 않으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발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 변화하고는 있습니까? 최상병 특검이 도화선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 정어리 TV 아주 초창기부터 진짜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왜? 공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주 본인이 수사했던 농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여러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겹쳐 보이는 그림들이 많았거든요. 이번 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입법청문회 어떤 자세로 임했습니까? 선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용인을 법적으로 받은 건데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가 흔들렸던 점이 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대통령이 너무나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더 짙게 나왔거든요. 아무 상관없는 공직기강 비서관 라인이 움직이고, 그리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경찰에서 전화가 올 거다라고 이 안보
그 보좌관한테 직접 전화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직후에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관여합니까? 누구의 지시였나요?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그 전화를 넣었던 사람은 정확하게 13분 전에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게 이번에 입법청문회에서 드러났으니까요. 대통령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정말 탄핵이라는 말의 엄중함을 본인이 새기고 있다면요. 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실명을 다 인증받아 가면서 의견 개진을 했다는 이 무서움을 안다면요. 최상병 특검 받아야죠. 누굴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지금 흔적이 나오듯이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일당들이 임성근 사단장과 연결고리가 있었다. 같이 골프를 친다라고 카톡에서 대화를 나눴다. 대단히 유의미하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게 불똥이 튀는 걸 막기 위한 건가요? 정말 이제는 턱 밑까지 차올랐다.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인규 대표님은 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에 계셨잖아요.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을 거고 윤석열 후보를 찍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윤석열 빨리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48.56%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이제 25%, 6%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때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인데 보시기에 무엇 때문에 빠져나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저는 그 대선 당시를 좀 복기를 해보면요. 당시에 사실은 대한민국 구조 자체가 워낙 양당제로 세게 붙는 선거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상당한 분노, 심판, 이게 이제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게 당시에 투영이 됐었고, 더 중요했던 것은 이준석 대표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보수가 변화할 것이다 라는 그 희망에 저도 투표를 했던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그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지금 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윤석열 대통령은 되자마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이건 뭔가 잘못돼도 잘못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그때 정권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도 저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이렇게 국정 운영할 거라고 이야기는 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이렇게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은 정치를 잘 모르니까 좀 뒤에서 겸손하게 있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는데 정권 잡자마자 완전히 본인의 말과는 또 180도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도 되게 유사해 보이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면접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개혁의 뜻이 있느냐? 아,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임명하자마자 완전히 돌변하면서 그때 조국 사태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을 넘나들면서 특수부 출신 검사가 권력만을 얻기 위해서 양 진영의 뒤통수를 다 쳐버린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에는 나라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24%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빵점이거든요. 정학이냐 퇴학이냐만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제가 뭐 탄핵을 발의하자, 탄핵하자까지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은 말로 할 때 본인이 나라를 위해서 내려와라. 저는 사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윤 대통령은 도대체 누굴 보고 어떤 사람들 보고 정치를 하는지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뭐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김진표 전 의장이 국회의장이 어제 공개한 내용 봐보세요. 159명이 길에서 숨졌어요. 무슨 재난을 당한 거, 참사를 당한 게 아니라 압살을 당했어요. 길바닥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런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상민 장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전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도대체 대통령은 그 참사를 자기 두 눈으로 목도하고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것도 국회의장하고 독대하는 자리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극우 유튜브 쪽에서 했다면서요. 그 당시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 때밀었다. 뭐 마스크를 쓴 누가 뭐 했다더라.
이게 참사 직후에 막 소문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력이 네.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뤄낸 예, 사고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런 마약 식의- 얘기도 있었고요. 마약 때문에 예. 났다는 마약 얘기도 있었고요. 그게 극우 유튜버 사이에서 막 얘기가 돌았고 그걸 버젓이 오늘도 뭐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11월 7일 날 국회에서 이만희 의원이 버젓이 그런 얘기를 의혹 제기를 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마침 또 11월 7일 날이 국가기도 조찬기도회에 있었던 날이에요. 그날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내부나 아니면 대통령실 내부든 대통령이 유튜브를 봤던 어쨌든 간에 야 이거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참사를 자기네들이 목격하고서도 엉망으로 그 구조 활동을 하고 그걸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상황에서 책임을 느껴야 될 공직자들이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사죄하기는커녕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기는커녕 오히려 누가 저거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저렇게 사고를 만들었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유튜브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현미 변호사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책임도 묻지 않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문이 풀리는 거죠. 아, 그 당시에 대통령의 인식은 이랬구나. 굉장한 음모론에 휩싸여서 그 인식을 심어준 사람 누굽니까? 주입시킨 사람 누굽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회자되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이 뒤에서 밀어라고 했다.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질서 유지를 못해서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몬 정부의 책임을 마치 몇몇의 책임이냐, 그것도 호도하고 거짓으로 여론을 왜곡했는데 사실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 인식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다? 누가 이 사고를 어떻게 조작합니까?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냅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죽음 앞에 정말 자성을 하고 눈물을 흘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건 뭔가 보이지 않는 입김, 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행안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다 져야죠. 직접적인 잘못 없다고 항변할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무릎 꿇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서 왜 봤더니 음모론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마치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요. 정치를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회고록을 쓰신 분이 지어낼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굳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근데 저는 네. 극우 유튜버를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한다라는 게 저는 썰이 아니라 팩트라고 봅니다. 제가 증거를 몇 개 말씀드릴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벤져스라는 프로그램 자주 본다는 얘기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뭐 보고서까지 만든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김채환이라고 하는 극우 유튜버를 인재개발 원장에 임명을 예. 했습니다. 이 팩트거든요. 그리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극우 유튜버로 유명했던 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따따붙다라는 채널에 그 배승희 씨가 지금 YTN 앵커로 가 있고, 게다가 그 민영삼 씨는 지금 어디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좀 간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아니 이 정도로 복수의 사람들이 이 정권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진표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나온 이야기가 더 사실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반박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아니, 그 대통령 취임식 날 극우 유튜버가 초청받았잖아요. 그렇죠. 취임식장에.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대통령실이 이거 왜곡해서 세상에 알린 거다. 개탄스럽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다음에 밝힌 내용이 또 사실 어이가 없는데 대통령이 당시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라고 했다.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히 수용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다음 일이에요. 그 시점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한 맞아요. 그 발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가 잘못 전달됐는지 어떻게 왜곡이 됐는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왜곡했다. 그래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이 개탄스럽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았어요. 저는 이거 대통령한테 혹시 참모들이 발표하기 전에 물어봤는지 묻고 싶어요.
명숙일 김님, 국민도 이쯤에서 지쳐갑니다. 탄핵 머리 생각 속에서 굳은 살 베기려고 합니다. 지겨운 생각도 될 대로 되라는 생각도 지쳐갑니다. 외치지만 말고 이불 속에 사이킥만 하지 말고 제발 무엇이 두려워서 말로만 탄핵 외치나요. 한영숙님,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하는 일마다 거꾸로 하고 일어나는 의혹에는 김건희가 천공이 윤석열 지인들로 도배합니까?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나설 때입니다. 우리 정어리원부터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50만 100만 구독 갑시다. 정어리원 분들 각각 한 명씩 회원 가입합시다. 그러면 100만 구독자 달성합니다. 우리가 먼저 행동합시다. 이눈부셔님, 자식도 없으면서 뭔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대한민국 땅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들의 눈에 오로지 금전밖에는 안 보이고 권력 누릴 때 뭐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정영범님은 이런 걱정 주셨어요. 저는 걱정됩니다. 윤통이 최악에서 계엄을 발동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박근혜 때 기무사에서 작성했던 범죄자를 사면하고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이 더 의심을 키웁니다.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뭐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것 걱정하는데요.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 위기를 솔직히 말해서 누가 부추기고 있습니까? 이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북한이 만약에 그렇게 지금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지혜롭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한 분만 올린 게 아니고요. 갑자기 부대원들 영정사진을 찍었다는 글이 지금 올라와요. 남영희 님도 보내주셨고 또 잘생긴 오빠님도 보내주셨는데 남영희 님 글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연천 접경지 군부대 막내 아들을 보내놓은 어느 어머니의 전원에 오후 내내 머리가 무겁습니다. 엄마, 우리 부대원들 영정사진 찍었어요? 뭐? 무슨 소리야? 아니요, 의례적인 거라고 해요. 하지만 이전엔 단 한 번도 그 부대에서 영정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윤 정권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남북 경색 국면,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미의 심정을 무참하게 만드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잘생긴 오빠님은요, 오늘 예비군 훈련 갔다 왔는데 병사들 유서까지 쓰고 있더군요. 이렇게 합니까, 김사원 평론가님? 예비군 훈련 아직도 신인기 변호사님 예비군 봤지요? 훈련을 제가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저는 뭐 아직 그런 것까지는 제가 경험을 직접적으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런 전원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거와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이 국가 안보적인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내 정치로는 할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대외 안보 위기를 더 강조해서 내부 결속을 지금 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비판을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이런 전원들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예비군 훈련 갔을 때는 뭐 아직 그런 거를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남편이 1차 연평해전 당시에 이제 해병대를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부모님께 드릴 이제 편지를 좀 쓰게 하고 사진까지 찍었는지, 그러고 이제 손톱 같은 걸 잘라서 봉투에 넣으라고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의례적인 건 아닌 거죠. 그 당시에도 다행히 1차 연평해전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 군인의 사상자는 없었고 이제 북한군의 피해를 줬던 걸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군에 보낸 부모님들은 정말 손발이 그러니까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이런 상황을 지금 누가 만들었습니까? 말로만 센 말하고 안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러면 국민들이 안전을 느끼고 있나요? 지금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가족한테 알리고 있다는 거지. 엄마 나 영정사진 찍었어. 괜찮은 거래 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아니 이런 상황을 지금 어느 정부가 만들어놨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좀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걸 찍습니까? 원래
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자대 배치할 때 그때 사진을 다 찍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무슨 뭐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그걸 영정 사진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야 다 모여 사진 찍게 뭘요? 영정 사진이야. 그걸 누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뭐 어떤 군인이 그 얘기를 듣고 사진 찍으면서 사기가 오르겠습니까? 되게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인사기록 카드에 사진을 찍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군인이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전투에 나가기 전에 우리 군번 그 목줄 있잖아요. 목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가가지고 산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뭐 손톱이라든가 손팔도 다 깎고, 그리고 예. 편지를 남겨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전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할 거라고 저는 도저히 믿기가 좀 어렵고 지금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영정 사진으로 2010년에도 이런 일이 비슷하게 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사실 확인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이게 꽤 그래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느낌은 뭐냐면은 지금 국방부 장관이 그 분짜자 분짜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고 해병대에 우리가 민낯을 보지 않았습니까? 전 해병대 이번에 수사 외압으로 지금 다 드러난 이 상황도 너무나도 처참하지만은 저런 거짓말쟁이 저 정도의 인식밖에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한테 국가 안보, 대한민국의 바다를 맡겨놨다는 게 더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의 이 군대가 과연 정상일까? 해병대만 이상할까? 전 임성근 같은 부류들이 많이 곳곳에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군인이 명령에 죽고 사는 거잖아요. 명령에 죽고 사는데 지금 그 명령을 가장 꼭대기에서 내린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네. 육군 12사단에서 훈련병이 숨졌잖아요. 가혹행위 당하다가. 그런데 그 훈련병 사건 이첩할 때는 거기 수사단에서 그냥 선조치 후보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강원경찰청에 사건 그냥 접수했고요. 그리고 그 중대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때 중대장 혐의까지 다 적어서 이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차장병은 왜 이첩한다 그러는데 못하게 합니까? 그리고 거기 혐의 내용 다 적어도 잘했다. 그건 군법에 따라서 당연히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장병은 왜 혐의 내용 적은 거 그게 법을 어긴 거라 그래서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거짓말합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요. 일단 군사법원과 관련한 법이 개정이 된 게 맞는데 이첩의 주체는 군경찰단장 박정훈 대령이 법적으로 맞고요. 이첩할 때 쓰게 하는 서류의 양식이 당연하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사고나 성범죄일 때는요. 그걸 내역을 봤더니 피의자들 그리고 피의 사실을 적시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적어서 이첩했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게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날 연결식 하는데 12사단에 사고 났을 때 대통령이 술 먹고 내가 좀 욕 좀 대신 먹겠다고 했던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맞아요. 봐도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부터 지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군이 많이 좀 썩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런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일들이 좀 발생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좀 과대망상 같은 그런 거예요. 이천 참사 발생에도 특정 세력이 지금 뭔가 이런 일을 만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자신이 내가 없으니까. 만약에 거기다가 뭐 제 뇌피셜이지만 내가 대통령실 이전했으니까 이태원에서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책임 물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런 생각까지 나갔다고 하면 지금 남북 긴장관계 조성하거나 아니 최이병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나를 혹시 음해해가지고 그 나를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 단지 그 목적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사건을 조작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한다거나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과잉 대응한다고 자꾸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좀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긴장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전 너무 놀랐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김진표 의장한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입력을 시킨 걸 거예요.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엄청난 사고를 일어나게 만들어서 이걸로 옮겨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벌인 짓일 수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따위 소리를 짓거린 자가 있을 거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걸 말이라고 하냐라고 혼을 내야 그게 정상인 거지.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상 아니죠. 모자른 그러니까 거죠. 모자른. 그때도 그 미친 논란이 거죠. 그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참사가 발생할 때 그때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고 경찰 병력이 그쪽으로 갔다. 근데 경호인력은 대통령실 경호하기 위해서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 질서를 유지할 만한 경찰 인력이 없었다.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당신을 탄핵하려고 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로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 큰 틀 안에서 이런 거를 가지고 생각하자면 지금 긴장관계 조성하는 것도 우리 지금 석유가스전 발표하는 거랑 똑같아요. 해볼 테면 해봐. 쏘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건데 저 놀랐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언론이요. 해병대가 남서쪽 방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K9 자주포 쏘는 장면 그리고 천무 발사하는 장면 이걸 생중계하다시피 했어요. 전 처음 봤어 이런 거. 훈련한다 그래서 잠깐 찍어가지고 그걸 그냥 나중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실시간 훈련하는 것들을 그대로 그냥 기자들한테 다 공개해버렸어요. 방송 카메라 다 들어가게 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윤석열 탄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왕라비님께서 30가지를 적어주셨네요. 번호 빼고 한번 쭉 읽어봐 드릴게요. 공감이 가는 게 적지 않습니다. 1번부터요. 양평고속도로, 석유 게이트, 이태원 참사, 일본 방사능 핵 폐기수, 서울 반지하 참사, 오송 참사, 최해병 참사, 요양병원 부정 23억, 비무장 어물풍선 방조, 전쟁 위기 부추김, 독도 파리, 일제강제징용, 위안부 할머니 비극, 잼버리 엉망진창, 부산 엑스포 뻥튀기, 언론 방송 강제 장악, 2024년 2월부터 암 환자들 생죽음 방치, 용산 이전 천공 합작, 한남동 관제 혈세 폭탄, 물가 폭등, 삼고 현상, 소상공인들 망함, 의료 사태 해결 못함, 일본 편향적 사고, 디올백 부정 청탁, 주가 조작 손망치, 해외 순방 혈세 물폭탄, 대한민국 국민 편가르기. 이것만이겠습니까? 그래놓고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면 자신을 돌아봐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탄핵 하려면 해봐.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국민들 복장 터지게 했던 대통령 윤석열의 발언들 몇 가지 한번 들어봅시다. 일부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은 뭐 보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이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검찰총장을 그만두실 때도 이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검찰총장 관두라고 한 사람은 수백 명이고 이런 황당한 사람이 그거는 이런 헛소리를 하면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재미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제 아니 직접 의사결정. 만나셨으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부인하고 네.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북한으로부터 받은 강아지 있잖아요. 지금 청와대에 있대요? 분양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곰이하고 송강이는 남아있어요. 아마 이제 정상 간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이거를 함께 하기가 어려워서 인계 대상으로. 그래도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간 뭐 해서 받았다 해도 강아지는 좀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그걸 자기한테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기르게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그 선물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떳떳하면 서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 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쭉 한번 봤어요. 그 지난 세월이 참 스쳐가네요. 근데 이게 짠 건 아닌데요. 지금 저 약간 정신 나간 소리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과거의 발언들이 국민청원 동의가 지금 3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송 시작하면서 8천 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까 댓글로도 문의해 주시는데 네이버에다가 국민청원 동의 국회 이렇게 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본인 인증하시고서 하시면 되거든요. 아주 지금 이게 간단합니다. 화면입니다. 예, 저거 이제 한번 네이버에서 보여주세요. 들어가면 되는데 예. 지금은 이제 39만 명입니다. 지금 예. 제가 바로 새로 고침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이 가만 냅둘 수는 없다. 이거 자체한다고 해서 뭐 탄핵으로 바로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옛날 발언을 들어보니까 이건 뭐 거의 정신 분열 수준 아니면은 국민을 아예 대놓고 속였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저 기소의 어떤 무서움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장미 변호사님 네네. 소름 끼치지 저는 않습니까? 소름 끼쳤어요. 아, 자기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서 지금 그러는구나. 이재명 대표를 안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집권한 그 직후부터 탈탈 털었다는 거는 그거는 이론 헤어지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걷어내면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수사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해서 영장이 한번 기각될 때 법원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검사님, 지자체장에 대해서 산하기관을 피해자로 해서 배임으로 기소한 전례가 있습니까? 검찰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검찰 대답 못했습니다. 관련 자료 있으면 내보시죠. 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전례가 없는 수사를 하는 그 저희는 뭐가 있습니까? 아, 인생을 본인 표현에 따른 겁니다. 절단내야 되겠구나. 아마 정치권에서 내 대항마로 전혀 근접하지 못하도록 해야겠구나. 이런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본인이 사실상 실토했던 과거의 음성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권 지금 본인이 확인시켜준 거예요. 대단히 무도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 통제를 받지 않고 기소 독점주의에 따라서 어떤 통제 없이 칼날을 입맛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법원에서 무죄 받더라도 그 사람 인생은 절단낼 수 있으니까요. 그거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안 바꿔야 되겠습니까? 이 인식의 근거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번에 하는 거예요. 또 뭐 원희룡이 어디 가가지고 한동훈이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재명 못 집어쳐넣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네,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했다고 거기에 대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좀 소름 돋는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뭐냐면 검찰은요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아니까 절단내기 위해서 하나가 문제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소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유죄 나오면 절단낼 수 있으니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기소하는 게 무리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하나로 뭘 끝까지 다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10개, 20개, 30개씩 계속 거는 겁니다. 계속 걸어서 어느 것 하나라도 나오면은 정말 한 사람 인생 절단낼 수 있으니까. 정치 인생 끝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를 쓰고 하는 겁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나 이런 것들 끝끝내 계속 혐의 정리해가지고 기소하고 이번에도 역시 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바로 1심 나오자마자 이화영 전 지사 1심 유죄 나오자마자 바로 기소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심리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니까 불안하니까 자기네들이 나중에 가서 실패할까 봐 걱정이 되니까 저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검찰이 상당히 사악한 게 뭐냐면요. 사람을 절단내고 재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걸 알면서 상대방에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도 범죄 저지르면 수사 받고 절단이 나든 재앙이 나든 똑같이 하면은 그나마 우리가 물론 수사를 절단내고 재앙하듯이 하면 안 되죠. 근데 수사를 받으면 고통스러운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 고통은 상대방에게만 줄 게 아니라 본인 쪽도 정확하게 들이대는 것이 공정과 형평이고 정의 아닙니까? 근데 이 부류의 인간들이 뭐냐면요. 옛날에 그 김학이라는 검사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장면까지 나왔는데도 그거 덮어버렸어요. 지금도 뇌물백 김건희 여사가 뇌물 받아먹는 혐의가 밖으로 저렇게 나와도 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 재앙나고 절단난다라는 거를
왜 본인들한테는 안 합니까? 윤석열 본인은 무슨 중세시대 왕이에요? 뭐 교황이에요, 본인은? 아니, 신입니까? 교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즉 검찰권에 대해서 사유화하는 거, 저렇게 절단 낼 수 있고 남의 인생을 재앙으로 몰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칼을 본인들은 안 갖다 대고 상대방에게만 적용시키는 게 너무 사악하다. 너무 괘씸하다. 저 이건 넘어갈 수 없다고 예. 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탄핵의 시계가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민주당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국민의힘 대표가 되겠다는 원희룡 후보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알기는 아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좀 동의하기 어려우세요. 2017년에도 예. 자, 야당이 탄핵하고 국민 여론이 탄핵 여론이 높은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 반대하다가는 우리가 명분에 밀린다 이러면서 그때 분열해서 탄핵에 찬성했다가 지금 이 결과가 온 거거든요. 경험이 없는 그런 발상 때문에 예. 야 경험을 좀 더 쌓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하다가 탄핵당할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아 그럼요. 이미 그 탄핵의 시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실소가 나오잖아요. 예. 이거 완전 저는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정말 탄핵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희룡 전 장관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지금 전효옥 전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엄청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 출사표를 던지고 전당대회에 출마 그 소견문을 보고서는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말을 길게도 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 심지어는 원희룡 전 장관만 탄핵 언급했나요? 대통령이 본인의 육성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한번 해보려면 해볼 테면 해봐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어떤 선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왜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실제로 윤석열 전 장관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했었거든요. 뭐가 잘못이 되는지 법적으로 위중하다고 평가받는 지점들이 어떠한 것인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 것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원희룡 후보도 이거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게요. 지금 나와서 하는 발언은 상당히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마치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본인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맞아요. 바른정당 갔어요. 제주지사 할 때.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 대통령이 죄를 안 짓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하면 어떻게 탄핵을 시킵니까? 헌법재판소가 바보입니까? 본인들이 죄를 짓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니까 탄핵을 당하고 결국엔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희룡 지사는 과거의 이력 보면 본인이 박근혜 탄핵 때도 앞장을 섰었는데 그 앞장 잘 섰거든요?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앞장서면 안 되는 겁니까? 잘못 있으면은 박근혜든지 박근혜 할아버지든지 누구라도 탄핵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대표 후보의 저런 발언은 상당히 기회주의적이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난점은 뭐냐면요. 왼쪽을 보면은 원희룡이고 문제가 심각하죠. 오른쪽을 보면은 더 심각한 한동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당의 문을 닫는 편이 전 더 빠르겠다. 전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종편을 보니까 뉴시스에서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던데 한동훈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과반이고 또 전체적으로도 1등이던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신영기 변호사님 왜 그렇게 한동훈이 높게 나와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던데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게요. 예. 이 권력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맹종, 예. 그게 이제 한동훈 지지로 저는 발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꼬아가지고 정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로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권력을 내려놓는 게 맞죠. 정권 재창출은 무슨 재창출입니까? 그 못한 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퇴출당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못한 건 못한 거고 또 한 번 한동훈을 앞세워가지고 권력을 또 한 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기회주의의 욕망의 발로거든요. 그래서 괘씸하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어쨌든 원희룡도 문제지만 한동훈은 더 큰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그게 한국 갤럽 조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뉴시스로 돼 있더라고요. 한국 갤럽 조사, 갤럽도 갤럽도 그렇게 나왔어요. 갤럽도 조사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동훈이 지지율이 55%, 예. 원희룡이
19, 나경원 14, 윤상현 3.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 룰이 80대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20%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 플러스 무당층을 포함시키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당층이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할 때 민주당 지지자들은 걸러내도록 돼 있거든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당층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일부러 물어보고 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 한동훈이 38, 원희룡이 15, 나경원 15, 윤상현 4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요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앞으로 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원희룡의 그 탄핵 시계는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 발언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가서 아마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계속 탄핵 언급하면요. 탄핵이 진짜 기정사실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보예요. 저렇게 말하는 것. 일단 기본적으로 바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둘째로는 원희룡이 지금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탄핵을 언급하잖아요. 왜냐면 한동훈이가 최상배 특검법 받게 되면은 그럼 그거 가지고 야권에서 탄핵을 시도할 거고 결국 탄핵으로 갈 거다. 예전에도 우리 안에 배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배신자지만 그렇게 분열이 됐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도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원희룡이 그럼 당대표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계속해서 탄핵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탄핵된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탄핵된 대통령이 있을 때 당대표가 되겠다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참 바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얼마 전에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 선거를 이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야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지 그래 네가 다시 와야 돼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이해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한동훈이 어떻게 그때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까? 개인이 뭘 노력했습니까? 정치를 해보기를 했습니까? 무슨 성취가 있었습니까? 오로지 그때만 하더라도 뭐 김기현 되고 뭐 안철수 나경원 막 쳐내면서 됐을 때니까 대통령 윤석열 마음대로 당대표도 정하고 그런 시절이니까 한동훈이 갖다 시켜야 하니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떨어져서 나왔고 윤석열하고도 갈라졌다는데 그 헤일로 에펙트라는 게 있어요. 후광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뭔가 좀 뒤가 뭐 으리으리한 거 이걸 보고 그냥 쏠리는 걸 헤일로 에펙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뉴시스 여론조사 바로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60%를 넘었어요. 그리고 조앤시아인가? 그런데 그 여론조사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 전과 그 후가 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이렇게까지 한동훈을 지지한다는 말이야. 60이 넘으니까요. 그때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추이를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윤 기치를 세게 들지는 당원들이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0 밑으로 떨어지면 그건 대단히 유의미하다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추세가 어쨌든 하락세로 갈 수 있고 지금 4파전이기 때문에 50%를 못 얻으면 결선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뉴시스는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있는 방에서도 좀 회자가 됐던 거는 60이 또 실제로 안 됐어요. 59긴 하지만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 추이가 점점점 여론조사 안에 담겼을 때 한동훈한테 어떤 지지율 추이로 갈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종편에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그 실시간 댓글들을 보면요. 민주당 패널 욕하는 게 그 주 시청자층의 그 주된 반응들이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논평하지 않아요. 왜? 서로 엄청 싸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 한동훈 엄청 비토합니다. 한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 게 있느냐 잘하기나 하느냐라고 또 보수층에서 분열돼서 싸우고 있어요. 저희가 만나는 심지어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분열이 가속화될 거예요. 이거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더 날 거예요. 거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은 대통령과 약간의 한 몸이라고 보는 지지율이 지금 반영돼 있지만 갈라서는 순간 쪼개질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지지는 윤석열 지지입니까? 아니면 윤석열은 안 되겠다 쪽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지지가 아니고요. 그냥 권력 재창출을 지지하는 겁니다.
누가 됐든 권력만 주면 밀어주겠다라는 대세 추종 효과고요. 저는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초보 운전자에게 관광버스 운전을 맡겨놨는데 그 차가 뒤집어져서 많은 분들이 다쳤습니다. 근데 또 여행 가는데 관광버스 운전을 그 초보 운전자가 병원 가서 치료받고 나왔는데 또 너 운전해봐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너무나도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이 맞게 진단한 것 같아요. 과거에 그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녹취록에 나오는데 저거 쥐약 먹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김영선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국면에서 막 수돗물도 퍼먹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성일종 의원은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의 수준의 지금 논의의 평면에서는 한동훈을 미는 거 권력만 준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수준에서는 충분히 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도 자주 참전하시는데 그분은 또 돼지발정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약품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수돗물에도 약을 많이 풀어놓는다 그러고 드시지 마시고 그걸 먹는 수준의 권력에 대한 집착이라면은 한동훈 갖다 미는 거는 이분들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근데 일반인의 정서와 이성적 사고방식과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은 이런 행태가 너무 괴이하죠. 정말 귀곡산장 보는 정말 느낌입니다. 귀곡산장 그로테스크합니다. 지금 그 나온 사람들의 면면도 그렇지만 그런 지지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갤럽 조사 보면요, 되게 재밌는 지점이 몇 개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별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무당층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나경원 16, 원희룡 10, 윤상현 5, 한동훈 13. 요렇게 나와요. 지금 무당층,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20%가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럼 무당층에서는 한동훈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구도로만 보면. 그러면 누구랑 합치지 않아도 결국은 나경원보다도 못한 지지율을 얻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국민의힘 충성도가 제일 높은 영남 지역은 어떨까? 영남 지역에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을 보니까요. 대구 경북이 33, 부울경이 32예요. 그런데 대구 경북 33 얻을 때 나경원이 17, 원희룡이 19, 윤상현이 4예요. 그러면 합쳐놓고 보면은요. 36에 40이에요. 40. 나머지 후보가. 40대 33 구도가 되거든요. 대구 경북에서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원희룡 지금 후보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수를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한동훈은 지가 살자고 보수 다 무너져도 되는 인간이에요. 윤석열도 무너져도 돼요. 탄핵돼도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혐오감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동훈을 계속 한쪽으로 밀고 가면 그러면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서 한동훈의 지지율이 조금 더 쪼그라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은 안 된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구도가. 게다가 그 본부자장처라고 제가 한동훈의 5대 의혹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본인 의혹이죠. 부가 부인 의혹이고요. 자가 자녀 의혹.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장이 장인어른 의혹이고 처가 또 처남의 성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부자장처라는 5대 의혹은 아직 뚜껑도 안 열었어요, 지금. 뚜껑 열기 전입니다. 이거 뚜껑 열리면은 한동훈은 별명이 한 뚜껑 아닌가요? 이거 한동훈 후보 이제 뚜껑 열리겠죠. 근데 뚜껑 열리면서 이거 가지고 또 홍준표 시장이 매일 긁어댈 거거든요. 오늘도 어제도 홍준표 시장이 원희룡 후보 앉혀놓고 앞에 앉혀놓고 원희룡 후보가 저도 좀 인사말 좀 하겠습니다 하는데 말을 막고 자기 얘기만 하는데 99.9가 한동훈 욕입니다. 이거는요. 두 번이나 안 만나줬다면서요. 안 만나. 이철우 도지사도 안 만났고요. 경북지사도. 근데 이거는 홍준표 시장만의 그런 뭐 한동훈에 대한 견제를 위한 발언이 아니고요. 진짜 한동훈 그러면 치를 떠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당시에 그 보수 인사들 200명 한동훈 당시 3차장 검사가 수사할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구속됐거든요. 다 직권남용으로 무리하게 법 적용했다. 이게 이제 그 특수부 검사들의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그때도 있었던 건데 아마 그때의 피해가 또 떠오르면서 홍준표 시장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죠. 아니 뭐 어린애라는 표현은 좀 너무 비하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임명직까지는 양해하겠다. 비대위원장까지야 양해하지만 어떻게 저런 부류의 인간을 뽑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홍준표 시장이 한 달 동안 아주 노놨죠. 계속 얘기할 겁니다. 주제가 쏟아집니다. 본부자장처 매일 1일 1모닝 한 모닝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도 그 궁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게 일단 이철우 지사, 홍준표 시장, TK의
지금 단체장 아닙니까? 맹주들이죠, 맹주. 예, 일부 TK 지역의 민심을 어느 정도 좌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다른 사람 후보들은 만나주면서 한동훈이는 안 만나주잖아요. 네. 그러면 TK 지역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안 보이는 게 TK 러닝메이트라는 겁니다. 김영동 의원은 캠프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비서실장을 한 특수관계인 부분이 있고요. 안동열 지역구를 가진 네. 의원은. 나머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당원 분포 8대2, 80이 당원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TK 대구 경북의 이 전체 당원 수가 20%가 넘습니다. 21.6%예요. PK라고 해서 부산 지역은 18.8%, 40%가 넘습니다. 이 표를 어쨌든 거머쥐어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까지 가져가는 건데 지금 거기서 삐그덕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직격을 하는 거는 자기 대권 가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경쟁자라고 한 건 전 대단히 간단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도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거의 진심에 가깝고요. 이런 논평은 진심을 넘어서서 왜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느냐. 이게 TK의 정서, 기류를 반영하는 겁니다. 예. 너무나 그게 무도하게 느껴지면 지자체장으로서 이런 말 계속 못해요.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어갈 수 있는 힘이 그 지역 정서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 어르신들이 대구 경북 분들이 너무 가벼워서 싫다. 저어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 하나만 더 제가 보수의 그 내막을 좀 짚어드리면 지금 한동훈 후보 캠프가요. 기회주의 연대체로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그 조국 흑서팀 있지 않습니까? 예. 김경률 회계사를 비롯한 인사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 다른 한쪽은 보수에서 또 기회주의로 말갈아탄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배현진 의원입니다. 그 지금 이제 배정혁이라고 불리는데 예. 배현진, 박정훈, 장동혁, 이 배정혁 트리오가 지금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기회주의 보수기도 하고요. 배현진 특히 그렇죠. 기회주의 화신이죠. 예. 근데 이분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초짜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초보 운전. 배현진은 홍카콜라 할 때 같이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 원수가 됐죠, 지금. 원수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 등에도 칼 꽂고 갔기 때문에 거의 이제는 배현진도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배정혁 트리오 때문에 내부에서도 한동훈 후보 캠프 내부도 질서가 없답니다. 이게 뭐 초짜들끼리 막 설치고 이러니까 내부가 또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노련한 홍준표, 이철우 이런 사람들이 때리기도 하지만은 내부 단도리도 안 되니까 앞으로 그 60%가 어떻게 꺼져가는지 그거 지켜보는 게 저는 관건이다. 저는 이게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차상면 특검법 내세우면서 뭔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그렇게 하면 여론이 자기를 따라와 줄 거라고 아마 처음에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공을 던질 때. 근데 그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이번 조사 결과가 보여줘요. 뭐냐 하면 한동훈의 최대 지지층은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럼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 수도권 여론을 같이 등에 업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대세론을 만들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권에서는 요지부동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뒷수습한다고 해가지고 야권이 그 발의하는 법안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서울 경기에서 한동훈하고 나경원의 지지율이 어떤지 보면 아는데 한동훈이 서울에서 30,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 25가 나왔어요. 예. 근데 나경원이 이 다크호스라는 게 이래서는 다크호스인데 서울에서 21, 인천 경기에서 21이 나왔어요. 원희룡이 서울에서 13, 인천 경기에서 12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나경원 지지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수도권에서 한동훈에 대한 확 쏠림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을 지지하는 층이 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더 먹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대구 경북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지지율이 나면 대구 경북에서 한쪽으로 몰아가면은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안 올라가면은 한동훈은 결국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글쎄요. 거예요. 뭐 누가 되든지 뭐 크게 뭐 상관은 없지만 근데 원희룡 후보는 윤석열 쪽에서 보낸 건 맞습니까? 예, 일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뭐 아마 특사 갔다 와서 보고하면서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친윤 그룹,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희룡 밀지 않고서는 한동훈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한동훈과 윤석열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둘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도 한 패예요. 한 몸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한동훈 후보가 자기 살자고 스탠스를 반윤 비스무리하게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거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지난번에는 김기현을 픽했듯이 이번에는 원희룡을 픽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홍준표 시장이 원희룡 후보 만나가지고요. 참 고맙다. 나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경원하고 원희룡 그다음에 윤상현이 단일화를 할 거거든요. 어느 한동훈 쪽으로 되면 단일화를 윤석열 하더라도. 죽나요? 죽는 게 아니라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 원래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사고 구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 지금. 사람 이해하기도 힘든데 이게 참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머리에 지진 납니다. 서형구님, 저도 탄핵 청원했습니다. 39만 8천여 명 동의했는데 신인규 변호사님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이제 40만 명이 육박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는 기준으로 39만 4천 명입니다. 이제 조만간 방송 끝나기 전에 지금 추세라면 40만 명은 돌파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랜만에 2만 4천 명 동접자 돌파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좀 저조했는데 오늘 또 우리 훌륭한 패널님들이 나오셔서 아주 동접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군요. 감사드립니다. 리디아님, 그동안 구독하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쉽게 구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백운기 앵커 진행이 날카롭고 정확해서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지금처럼 힘써주세요. 열심히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리디아님. 구독하셨죠? 예. 구독 않고 듣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꼭 보시면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공감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사랑이고 응원입니다.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우리가 더 힘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좋아요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2만 4천 명인데 좋아요는 10,000명이 안 됩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양인주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수 한 분을 지지합니다. 무식한 윤석열 정권 비판을 찰지게 잘하시는 신인규 변호사님,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연서님, 윤서님인가요? 이제 60대 막 들어선 제가 파란만장한 정치를 봐왔지만 지금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해본 적이 있었나 과거를 뒤돌아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저에게 주어진 큰 숙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좌우 따지지 말고 나라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찌루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쪼사루스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 비용 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김혜경 여사님 밥을 지어요. 책 소적 구매 동참 부탁드린다는 걸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상이랑님도 책 많이 구매해 주세요 그러셨는데 예, 혹시 이 책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요즘에 기복이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백운기의 정치 1번지 구독하면 윤석열 탄핵됩니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떤 자구책입니다. 나라가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이 났는데 그걸 꺼야죠. 연기가 가득 차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도망가든지 뭔 방법을 찾아야죠. 그냥 있다가는 다 죽습니다. 정확하게는요. 그 방화범이 불을 내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 방화범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불 끄는 것도 중요한데 방화범이 불을 내고 다니고 있거든요. 윤모 씨라고 방화범이 때려잡아야 불을 들냅니다. 일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정어리 절찬님 오집중님은 웬 갑자기 신인규님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하세요? 내년에 하는데 이게 소문이 너무 일찍 나가지고 그래서 아직은 뭐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만 내년에 합니다. 예. 내년에 하는데 벌써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야 원빈보다 더 빠르네. 거의 원빈 이나영급이네요. 근데 제 얘기하기 좀 부끄럽고 저는 이거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제가 짧고 굵게 그냥 요약하면요. 아마 원희룡 후보가 당선이 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되면 빨리 보수가 망할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되면 보수는 천천히 망할 건데요. 제가 요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사방망이 쇼라고 시방쇼 채널에 제가 어제 녹화 방송을 하나 1시간짜리를 올려놨으니까 요거 끝나고 그거 보시면 아마 왜 빨리 망하고 천천히 망하는지. 근데 어쨌든 결론은 망한다. 제가 그렇게 논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해봐요. 내용이 긴데 하여튼 뭐 요약하면 원희룡 후보는 똘똘 뭉쳐서 친윤끼리 가자는 거니까 오히려 정직한 면은 있습니다. 그냥 정권 재창출을 안 하겠다라는 전략이고요. 한동훈으로 갔을 때는 또 한 번 보수가 기회주의로 세탁을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분칠하고 나타나는데 한동훈 뒤에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오른팔인 김재석 의원 같은 사람들이 안 나가잖아요. 왜 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는 건 이상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뭔가 다른 뜻이 있는데 저는 한동훈에 대해서 실력 없다는 걸 알고 한동훈이 대표로서 차도살인의 칼로 한번 쓰고 그 다음에 김재석 의원 같은 사람들은 아마 비대위원장을 생각하지 않을까 전 싶고 그렇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대권으로 보수에서 또 등장하면 이준석 의원까지 다 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망할 건데 저는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원희룡이 되면 빨리 망하고 한동훈이 되면 천천히 망할 건데 조금 골치는 아파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분석인데요. 언제 한번 특강 한번 합시다. 예. 정어리 절찬님, 오집중님, 요즘 구독자가 천천히 가서 닉네임 때문인지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네요. 저는 열심히 전도 중이니 우리 모두 힘내서 함께 정어리언들 모집에 나서 봅시다. 지치지 말장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40만 구독자 돌파한 뒤로 증가세가 좀 주춤한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증가세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또 이렇게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50만 100만 정어리 때 뭉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써니님, 정어리 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방송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요. 눈 씻고 봐도 없단께요. 은희사랑님, 온통 뉴스가 혈압 올리는 뉴스니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네요. 그나마 제 혈압 낮춰주는 방송은 정어리TV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시청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저한테 힘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금방 이렇게 또 좋아요 10,000명 넘었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진행하고 있는 뒷고기 특별 판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2,000세트 준비했다고 하는데 오늘 다 소진된다고 합니다. 드셔보신 분들이 참 칭찬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맛있으니까 막 2세트 이상씩 이렇게 사시는가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원하신다면 오늘 이제 다 이제 소진이 될 건데 다음 주 조금 더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 가실 때 미리 주문해서 휴가 갈 때 갖고 가셔도 즐거운 한 끼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양불고기도 여러분 참 우리 신인규 대표님이 언양불고기 되게 좋아하시더만요. 저거 제가 진짜 자주 먹고요. 저희 어머니가 또 정어리몰 아주 그 애용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요것도 매번 보시고
주문도 하신대요. 응원하시고 싶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언양불고기를 제가 이 팩으로 오거든요. 예. 하나 더 구워달라 그래서 좀 살이 좀 쪘습니다. 아. 살을 또 빼면 되니까. 언양불고기 먹고 많이 좀 쪘구나. 애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언양불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조금씩 배송이 늦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성환 평론가님은 언양불고기하고 뒷고기하고 어떤 게 더 맛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뒷고기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쫄깃하니까. 왜 쫄깃한 지방을 원래 고기는 뭐 지방 맛으로 먹는다고 하는 쪽이라서 네, 진짜 맛있었어요. 아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바르실레 최수봉님도 앵커님 강추로 뒷고기 시켜 먹었는데 정말 최고네요. 지금까지 먹어본 돼지고기보다 제일 맛나요. 그러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맛있다고 막 올라오는데 이제 이 정도 하고 한 가지 오늘 좀 짚어볼 일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민주당이 탄핵 발의했지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했고 그렇다면 직무집행은 일단 정지에 들어가게 되고요. 헌재 판단을 받게 발의하면 아니, 정지 아니. 들어갑니까? 통과가 돼야죠. 통과가 되면. 탄핵안이 통과가 돼야죠. 통과가 되면. 일단 그쵸,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 되면 예. 발의만으로 되지는 않고요. 뭐 통과해야 되겠죠, 뭐 민주당 무조건 그렇죠. 됩니다. 이거는 예. 뭐 되는 과반이기 수순으로 때문에. 가는 건데 지금 방통위가 상당히 기형적이에요. 저희가 일단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러저러한 이유로 임명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숫자에 민주당에 추천한 사람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때 민주당에서 그 추천위원회를 해가지고 그 맥락을 예. 봤을 때 이제 민주당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그 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렸을 때 한상혁 전 위원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날이었어요. 그럼 민주당도 선택지가 어쨌든 뭐 강성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시지만 오히려 강성이기 때문에 더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펼쳐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탄핵 사유로 보면요, 지금 여러 사유가 있는데 YTN이 지금 주식 같은 게 다 이제 사기업으로 넘어가는데 대단히 졸속적으로 법적으로 흠결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누가 주도했습니까? 방통위가 주도한 부분이 있죠. 국회에서 그렇다면 현안과 관련해서 짚어보겠다고 따질 필요가 있다라고 최소한의 자료 요청했는데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 김홍일 위원장이 누굽니까? 대통령과 아주 친한 뭐 조폭반 잡는 검사였다. 뭐 특수통 BBK 검사로도 알려져 있지만 검사 생활의 태반은 이른바 조폭 잡는 그런데 했다는 거죠. 석박지 뭐 이러면서 대통령과 굉장한 특수관계를 자랑하는 검사 출신이죠. 방통에 대해서, 방송과 통신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두 명을 갖고 계속해서 모든 현안을 의결하고 있죠. 그런 부분 절차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왜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까지 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방통위가 막 서둘러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하려고 하는 것 때문 아닙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네, 긴급한 상황이죠. 네,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0월 말에 지금 현 이사들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임기가 다 되기 때문에. 근데 8월부터는 이제 새 이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오히려 이사 선임 속도를 더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이사진으로 임명하고 MBC 사장도 강제로 교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방통위가 원래 5인 합의제 기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5인 근데 딱 합의제 두 명만 기구죠. 있잖아요. 네, 위원장, 그 두 명이 부위원장. 마음대로 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바로 잡으라고 하는 건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야당 추천한 사람 지켜주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무도한 거죠. 이거는 사실은 법률 위반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여야가 합의로 운영하라고 해서 합의제 운영기구를 뒀는데 야당 추천은 임명을 안 하고 놔둬버리고 여당 추천 둘만 딱 놔두고 너네들 둘이 해봐. 이거는 아니 법 지키라고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 사람인데 법꾸라지 들인 거죠. 이런 건 위법 아닙니까, 신인규 변호사님? 이거 당연히 법적으로 짚어봐야 되고요. 뭐 방통위가 방송장악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 본인들도 알겠죠. 방송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독임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당 추천, 야당 추천해서 모여서 5인이
오인이 협의를 해가면서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기구인데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는 나중에 탄핵 소추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기관 구성을 안 한 거에 대해 가지고 탄핵 사유로 아마 한 꼭지가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위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방송장악 업무를 계속 업무 집행하고 있는 김홍일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위법한 상태를 고치지 않고 업무 추진을 하기 때문에 계속 위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매우 적절하다라고 보고 빠르게 저는 탄핵으로 가서 저는 업무 정지라도 시켜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요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하고 이제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해 말에 이동관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탄핵을 시키려고 하니까요. 탄핵을 시키면 한 명밖에 안 남죠.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요.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그러면 아예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꼼수를 썼습니까? 자진 사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못하죠. 그리고 또 김홍일을 갖다가 앉힌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청문회 또 열어가지고 임명하려고 그래도 뭐 또 다시 또 뭐 송부해가지고 또 그대로 임명하고 이따위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런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겁니다. 민주당의 김용민 정책수석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저희가 공동으로 탄핵안을 발의하는데 지난번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례를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에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탄핵을 발의했는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도주하듯이 사퇴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행 방통위원회의 운영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발의하는데 김홍일 위원장이 혹여나 사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 역시 방통위가 위법하게 운영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셈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다시 마치 이종섭도 호주로 도망가듯이 저게 또 방통위원장이 이제 런홍일이 또 되는 거죠. 매개 도망가는지. 런정북은요. 예, 런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도망가요. 런행은 김행입니다, 김행. 런빨 좋네요. 예, 그래서 달리기가 다들 빠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기관 구성권을 형해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모해서 국회 탄핵 소추권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전 이거야말로 탄핵 사유 된다고 보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탄핵을 고려해 봐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탄핵 사유가 전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의제 기구로 일부러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방송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구가 되거든요. 방송 규제를 담당하는 기구가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방송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일부러 합의제로 둔 거예요. 여야 추천 몫을 두고. 그래서 5명이 전체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주요 사안들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법안에 2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회의 요건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꼼수로 이용해서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이 둘이서 뚝딱뚝딱 다 하고 야당에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방송 장악을 해야 되는데 시끄러워지고 귀찮아지니까 그냥 3명을 임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는 건데 야당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또 MBC 같은 경우에 박문진 이사 지금 교체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탄핵안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그러면 이사 우리 임명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회의가 원래 매주 수요일 날 열리거든요. 전체 회의가. 근데 뭐 2명이니까 전체 회의라고 할 것도 없지만 다음 주 수요일 날 열리도록 한 회의를 오늘로 당겨버렸어요. 당겨버려서 이사 그냥 미리 임명해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탄핵안 발의하면 직무가 바로 정지되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그냥 나중에 사표 내면은 그냥 끝나게. 그렇게 하면 이사들 그냥 임명하는 절차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꼼수를 지금 부리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입법부의 어떤 그 입법 행위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박문진 이사는 예를 들어서 임기가 끝나면은 그냥 그 임기 끝나는 일시에 따라서 그냥 바로 이사직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다음 이사가 올 때까지 이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천천히 이사직을 임명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서둘러서 임명한다는 얘기는
우리 입맛에 맞는 이사 임명해서 사장 다 바꿔버리고 MBC 우리가 장악해버리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탄핵안 발의하고 직무 정지를 하고 다른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러니까. 아니 저는요 그 원희룡 장관도 원희룡 후보도 서울법대 나와서 학력고사 수석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법대 나왔잖아요. 물론 구수를 했습니다만은 뭐 고시까지 패스했으니까 머리가 좋은 편에 속할 텐데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왜 이렇게 꼼수 많습니까? 좀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이동관 위원장 도망간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렇게 국가기관을 망쳐놓고 또 도망가는 식으로 해서 또 다른 애완견을 갖다 앉혀놓는 식으로 한다면은 이거 더 이상 국민들이 참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무식해 보이죠? 그 서울법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아주 그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본인이 똑똑하다고 착각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런 식의 꼼수 한 번도 용납해 준 걸 고마워해야지 또 그렇게 한다? 이제는 나라 절단 나고요. 이제 나라가 이제 가만히 이제 더 이상 통치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방통위원장 탄핵을 시작으로 탄핵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부터 나온 탄핵 시계. 정말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국민이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근데 솔직히 탄핵 가지고 양해 차지 않습니다. 탄핵은 당연한 거고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국민의 가슴에 수많은 못을 박은 그 상처,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한 그 죄과 그건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탄핵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오늘 탄핵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니까 댓글 선정 좀 더 넉넉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뒷고기, 언양불고기 광고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 더 말씀 안 드려도 좋은 것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 드실 걸로 알고요. 샤샤 김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신인규 대표님이 진정한 보수 재건에 성공하는 건강한 세상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격려하셨는데 신인규 대표 대신해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김윤기 님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어리 선크림 받으실 댓글 보내주신 분들은요. 왕나비님, 장윤선님, 한대영님, 꽃빛님, 정용범님. 정용범님은 아까 계엄 걱정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화민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댓글 선정 안 됐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가급적 그동안 못 받으신 분들 위주로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응원의 마음 담아서 보내주신 써니님, 김성만님, 은희사랑님께도 글래머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다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아까 꽃비님을 소개를 못했던가요? 제가 소개는 다 했는데 아무튼 이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관님이 보내온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96차 서울 촛불 대행진 날입니다. 고 조일권 선생 서울 촛불행동 자봉단원이시네요. 일주기 문화제 형식으로 행사 시작하고 윤석열 탄핵, 장소는 서울시청역 7번 출구, 시간 오후 5시부터 행사 후 행진도 합니다. 강인한 의지, 굳건한 정신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함께 하실 분들은 그 시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서울시청역 7번 출구 바로 나가면 이채양명주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원한 음료수도 한 잔씩 드시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거 마지막에 한번 조회해 보니까요. 네. 지금 탄핵에 대한 국민청원 동의가 예. 40만에 지금 1000명 정도 모자른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방송 중에도 15,000명 정도가 늘어나는 이 기염을 토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7월 20일까지 서명을 기간을 받고 있으니까 시간은 좀 있지만은 더 부지런히 알리셔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국민적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때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3.5% 법칙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 180만 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벌써 지금 40만인데 180만 명 훨씬 초과해서 더 달성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청원에도 동의하시고 우리 정어리 TV에도 다 구독도 하셔가지고 아예 그 이 국면에서 정어리들의 힘을 한번 보이는 그 정어리 점프 운동과 함께 연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신인기 변호사 스카우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카우트 했어요. 이미 아예 그냥 정어리 지금 우리 네. 우리 정어리 TV 패널이세요. 그 앞장서는 정어리입니다. 앞장 쇼트트랙에 너무 1등으로 부족하고. 달리는 정어리입니다. 우리 정어리 TV 대표로 모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또 휩쓸려서 같이 따라갈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어리 TV 대표 자리가 공석이에요. 예, 우리 다 지금 새끼 정어리들만 이렇게 있는데 대표님을 찾고 있는데 신인규 대표님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아유, 저는 그냥 앞에서 열심히만 뛰고요. 하여튼 요 3.5% 법칙이 꼭 이루어지도록 주변에 좀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수는 넉넉히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청원하는데 본인 인증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로 인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절차가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 인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 울타리만 없으면 2천만 명 넘을걸요. 저 같아도 당장 하고 싶은데 말이죠.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패널 장유미 변호사님, 김성환 평론가님, 신인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다시 더워집니다. 이제 오늘이 6월 28일. 이제 7월에 여러분들 뵐 텐데 7, 8월 마음 대비 단단히 하셔야죠. 더울 때는 우리 정어리 TV와 함께 시원한 정의와 상식의 새로운 바다에서 놀아보는 것. 그게 최고로 더위를 이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